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회계연도 4분기 매출액이 681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 655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62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1.5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네,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764억에서 795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젠슨황 CEO는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에이전트형 AI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높다, AI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는 숫자로 그 의구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골드러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공포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그동안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급락했던 기업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계기로 AI 관련 센티먼트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63%, S&P 500 지수가 0.8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1%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조금 전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죠. 자세한 수치 확인해보면 우선 엔비디아의 매출은 681억 3천만 달러로 이번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약 20억 달러 높은 성적표를 내놨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수치를 뒷받침했는데요. 이는 623억 달러로 나오면서 전망치였던 607억 달러보다 잘 나왔습니다. 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좋았고 관전 포인트였던 다음 분기 매출 총 이익률 전망치도 74.9%로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실적이 나온 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급증하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랜만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1%가량 뛰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덩달아 오늘 2% 넘게 강세 보였고요. 메타는 2.25% 올랐는데요. 메타가 AMD와의 초대형 계약을 통해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각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는 오늘 주가가 1.96% 올라갔고요.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월마트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79% 빠졌습니다. 시장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도 주목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우선 관세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할 향후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이슈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는 원유 시추 확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과 약가 인하 정책, 또 전기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연설에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이목은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인공지능의 미래에 쏠렸는데요. 오늘도 AI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반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타델 증권에서는 AI는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노동력을 보완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등장을 예로 들었고요. 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제이미 싱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15%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 재조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신임 일본은행 위원들로 비둘기파로 꼽히는 인물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에도 밤사이 오펙 플러스가 4월 원유 생산량을 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11%, 0.52% 올라갔습니다. 최근 6만 3천 달러 밑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로 회복했고요. 버피트에서는 현재 9,9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엔비디아 실적에 이어서 밤사이 나온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백 칩 중국 수출과 관련한 기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트럼프가 OK 사인을 내준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잡음이 많았지만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은 대표 레드테크들이 칩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서 엔비디아는 일찍이 생산량을 늘리는 베팅까지 감행했지만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다른 소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에 추가 투자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앞서 엔비디아는 직접 만든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 알파마요를 전면에 내세우고 피지컬 AI 분야로까지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AI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최근 뉴욕 증시를 흔들었던 시트니 리서치의 창업자가 시장 반응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거라 생각했다면 보고서를 무료로 풀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AI가 기존 산업에 미친 2차 충격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번 리포트가 그 불안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쏟아진 수많은 반박 의견 중에 여기서도 AI를 활용해 논리를 펼친 한 투자자의 사례를 가장 인상 깊게 봤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프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AI를 둘러싼 시장 인식이 대형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도 아닌 소규모 독립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 하나에 흔들릴 만큼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AI 확산 이후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 투자자들의 집단적 불안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인공지능 소식 더 짚어보면 오픈 AI 대항마로 이름값을 높이던 엔스로픽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큰손 고객인 미 국방부 펜타곤이 단단히 지켰는데요.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든지 아니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든지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인데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와 달리 엔스로픽은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이 완전 자율 살상 무기 등에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나섰는데 만약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해당 조치는 보통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밖에 국가 비상 상황에서나 도입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 협력을 강제하기로도 하면서 가뜩이나 역대급 기업 공개를 앞두고 몸집 키우기 열을 올리던 엔스로픽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월가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JP모건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AI 활용이 늘면서 거대한 직원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2배로 늘렸고 고객 서비스와 기술 인력에 집중하고 있다 밝히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업무가 대체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직무를 제공한다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직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구성 측면에서 변화를 주며 대응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AI의 빠른 도입이 전체 전문 직군을 실직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기업과 정부가 이런 위험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약제에 시달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특단의 가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비롯한 일부 제품들의 가격을 최대 절반 50% 내리기로 했는데요. 히든카드인 경구용 먹는 위고비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일라이 릴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최근 릴리의 제파운드를 견제하려 만든 신약 카그리세마의 효과도 임상시험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6%나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노른자 위 미국 시장은
시장을 내어준 뼈아픈 상황에서 이 시장을 통째로 헌납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또 릴리와 달리 노보는 특허권 만료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터라 약재가 쌓이면서 주가는 지난 1년 새 반토막이 난 데다 올해 순매출과 이익도 최대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비관하고 있는데 반값 할인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 소식까지 살펴보죠. 일본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을 들여다보고 나섰는데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은 미국 법인까지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코스피 6천 돌파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주와 바로 자동차주였습니다. 관련돼서 특히 현대차 그룹주는 미국 생산 기지와 관련된 성과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약 10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수소, 로봇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자극했습니다. 또 기아는 해외 법인의 누적 50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완성차 업계와 함께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아가 12%대 급등하면서 196만 6,100원에 마무리가 됐고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9%대 오르면서 주당 57만 2,0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 KG 모빌리티도 5.3%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됐던 석유화학 기업의 주가가 급등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산 1호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오일뱅크는 대산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의 통합법인 지분 구조는 향후 5대5로 재편하고 설비 감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번 재편의 성공을 위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석유화학으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어제 태광산업이 25%대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LG화학이 10%대, SK케미칼은 5.56%대 올랐으며 코오롱인덕까지 4%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가 생리대를 선보이겠다고 한 깨끗한 나라를 SNS상에서 언급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깨끗한 나라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깨끗한 나라는 생활용품점 아성 다이소와 함께 신매 1,0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상품은 깨끗한 나라에서 100% 국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위생용품 관련주들 살펴보면 어제 해당 이슈로 깨끗한 나라가 8.9%대 오르면서 주당 2,1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웰크로는 0.18% 상승, 레몬은 1.77%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 장비 무인 소방 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했습니다.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고위험 화재 현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서 초동 진압과 수색을 수행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위험 노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기증식에 참여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며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들어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IL이 22%대 급등 마감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14%대 강세 보이면서 주당 49만 5천 원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PIM까지 13%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6천이라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5천에서 6천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미중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까요? 지금 주식시장 약간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접어들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국내 증시 전 거래일 예상했던 대로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1.9% 추가적으로 상승하며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6,083선, 6,10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에 그쳤습니다. 1,165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 기술주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증권, 2차전지 주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6천은 개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321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8,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금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는데 6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이번 달 들어서 13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이 2,361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1,3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92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 체크하시죠. 우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하면서도 대신 자동차와 2차전지, 증권,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더불어서 APR과 고려아연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과 2차전지, 자동차 대표주를 동시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주를 순매수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등이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까지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맥쿼리 등 외국계 증권사 합산 이익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 속에 현대차가 9% 넘게 그리고 기아가 13%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미국에서 중국산 ESS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높아진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 넘게 뛰었습니다. 어제 환율 뚝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10전 내린 1,42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뉴욕 증시와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자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하락폭을 키우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25원 7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요. 10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금리는 6번 연속 유지하고 성장률 전망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위에서 나올 통화정책 방향문에 담길 문구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필두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단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에 21조 원대 추가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반도체 투톱이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2.2% 오름세로 20만 8,500원, SK하이닉스가 3% 강세로 104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2% 오름세입니다. 57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하며 43만 1천 원.
SK스퀘어가 4.5% 가까이 뜁니다. 거래가 67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0.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확인하시죠. 에코프로가 2.2%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프리마켓에서 17만 9,1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4% 약세로 40만 500원. 반면 에코프로 BM도 2.3% 상승합니다. 22만 1,000원대. 레인보 로보틱스가 어제 8% 넘게 오른 데 이어서 현재 0.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7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1.7% 약세로 57만 3천 원, ABL 바이오는 0.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8만 7,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코스피,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걸림돌 없이 6,100선 그리고 7,000선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고 장중에 보니까 3% 맞나요? 한 3%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자, 코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도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올랐는데 실적도 좋았죠. 좋았네요. 네. 예. 이제는 10,000포인트 얘기 나옵니다. 코스피. 와, 10,000포인트요? 이제 10,000포인트 가자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그래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00 다음에 6,500, 7,000 이런 식으로. 10,000포인트 전망이 나오니까 거기 또 대댓글이 달리는데 이왕 어차피 갈 거 그냥 10,000에서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요즘 주가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20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10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상황이죠. 예.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제 발표되고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소개해드렸고 굿모닝 마켓에서도 그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맞아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보합 수준이고. 근데 어제 뉴욕 증시는 보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핀비즈의 그 히트 저 나온 중에 네. 저 정도면 저 뭡니까? 조금 저 그린 근방이 좀 그래도 공칠만 하지 않나요? 저 정도 파릇파릇 올라왔으면은. 그렇죠. 이제 디브도 다 메꿔졌고 어느 정도. 야, 근데 이 속도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그죠? 얼마 가는데 4개월, 얼마 가는데 3개월 그러다가 한 달 했는데 그 한 달은 놀랍지는 않죠. 3,000에서 4,000 가는 거하고 네. 5,000에서 6,000 오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죠. 같은 1,000포인트라도 다르긴 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오를까? 하루에 200포인트 상승도 가능할까? 코스피? 200포인트요? 네. 어제 같은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수 쿼터백 자산운용 CIO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또 프로그램에 또 첫 출연이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쿼터백이면
뭡니까? 그 미식축구의 그 쿼터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그렇죠. 쿼터백이죠. 결국 저희가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네. 미식 축구에서도 이 공을 적재적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쿼터백의 역할인 만큼 저희도 고객 여러분들의 자산을 글로벌 자산의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네, 저희가 지은 회사입니다. 네. 예. 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작년부터 해서 네. 어떻게 벤치마크 아웃퍼폼 하고 계십니까 수익률에? 네, 저희가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기는 하나 네. 저희가 이제 대형 증권사 통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 전략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네. 뭐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두 지수 대비해서 좀 꽤나 양호한 성과를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하시고요. 네, 국내 주식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네.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저희는 글로벌 그리고 미국 비중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네. 아직은. 네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러한 추세로 가실 건가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국내 주식 그에 대한 그 수요가 높으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라인업을 이미 여러 그 채널에 확대를 해놨고 고객님들이 계속해서 좀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간밤 보면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네. 최근에 뭐 AI 공포다, 네. 또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들도 많았잖아요. 요즘 네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하루만이 아닌 조금 연초 이후 네. 이렇게 조금 긴 호흡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이제 리테일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지금 집중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데 지금 연초 이후로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대장주들이 잘 했는데 네. 지금 연초 이후로는 S&P 500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이기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집중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사실은 더 성과가 좀 부진한 그런 측면들이 그렇죠. 지금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사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소수의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집중 전략이 워킹하는 단계가 맞았는데 사실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는 매그니피센트 7과 S&P 493 나머지 493종목의 예.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을 분기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제 그 성장률이 붙는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아주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조금 긴 호흡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때는 너무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수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이런 그 전략의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이 정도면은 네. 얼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어제 뭐 저희 수요일 날 나오시는 송재경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네. 한 1980년 우리 코스피 출범 이래 네. 지수 상승률로만 따지면 네, 네. 이제 거의 뭐 미국 수준이에요. 네네. 최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네, 이 네, 네. 랠리가 워낙에 강해가지고 네네. 지금 여전히 이제는 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고 빨리 국장 들어오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걱정은 됩니다. 저는 뭐 걱정이 더 많은 사람인데 네. 국장 탈출 지능순 해서 갔다가 이 장 놓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국장 탈출하고 전부 미국으로만 가신 분들은.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빨리 이제 국장으로 돌아오거나 국장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지능순이다 하는 이 소리가 슬슬 나오는 게 네. 고점 신호가 싶기도 하고 네. 제 입에서 벌써 10,000포인트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찝찝하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네. 액션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네, 많이 네. 계시죠.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갈까요? 네.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러실 그런데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를 시키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거를 이지선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지선다. 네. 사지선다가 네. 아닌 한국이냐 이지선다. 미국이냐. 아.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의 이 리테일 투자자분들은 좀 화끈하게 투자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집중해서 투자하시거든요. 예. 제가 예.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걸 다 팔고 한국으로 간다.
한국에 있는 거 다 팔고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또 동시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 국민연금이 이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장기적으로 낸다라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서 야, 참 나보다 연금이 낫네. 참 부럽다라는 좀 이런 의견도 많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미국 주식의 비중은 25%, 한국 주식의 비중은 23% 이렇게 사실은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목표 비중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비중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하고 또 비중에서 너무 벗어나면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꾸준한 성과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 질문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택일의 문제로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말고 프레임을 약간만 변화를 시키셔서 정말 미국 주식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50, 한국 주식은 50. 예를 들면 이런 목표 비중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에 맞게 액션을 하셔야지 이거를 뭐 아니면 도로 하려고 하면 손도 안 나가고 액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쪽에서는 어떤 식의 액션이 중요하고 네. 또 우리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이거는 오늘 방송 말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결론부터 저희는 그러면 두 가지씩 두 좋아요. 가지씩 네, 네, 두 두 가지씩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일단 미국 주식의 안에서의 네. 액션 플랜은 아주 한 3개에서 10개 종목으로 소수 종목의 집중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S&P 500 지수로 지수로. 스파이 같은 ETF를 활용해서 S&P 지수 비중을 좀 높이시고 이런 그 기술주의 어떤 주도권의 의존도를 조금 낮춰서 한 2027년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 안에서의 주식 증시 내에서의 전략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반도체나 전력기기, 원자력, 방산 같은 이런 지금까지의 빛나는 대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저평가 가치주, 어제 상법 3차 개정이 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여전히 중소형주 중에서 0.23배에 불과한 PBR을 보여주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상법 개정과 올 봄에 주총 시즌을 거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또 그 PBR이 좀 상승하는 이런 트리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물론 반도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액션 플레이는 너무 그동안의 대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혹시 있으셨다면 조금 가치주로 한 포트폴리오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이동을 시켜놓고 해당 그 테마로의 이 순환을 함께 좀 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저평가 가치라고 하면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게 섹터별로도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 되고 뭐 전력기기도 뭐 방산도 조선도 사실은 대표주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평가 가치주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많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종목을 애써 찾아서 위험을 너무 집중시키시지 말고 주주 환원이라든지 저평가, 저PBR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ETF를 검색을 해서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진짜 ETF가 대세긴 대세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종목 발굴한다고 머리 쓰느니 그냥 지수 올라가는 이것만 봐도 훨씬 나으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혹시 이게 자료가 준비된 건가요? 대본에 있는 자료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아니 순이익 전망 국가별 이제 순이익 전망률이 성장률 전망이 네. 이렇게 달라져도 갑자기 달라집니까? 네. 네,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요국 지수별로 2026년에 순이익 전망치가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2월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그림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우리 코스피 한국이 보이실 텐데 이게 한국이 하늘색으로 46.8 그리고 지난 남색으로 100.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2026년에 코스피 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46% 성장할 거로 예상을 시장이 했었는데 딱 2달 후에 지금 지난 상황에서는 이 성장 전망이 100%로 상향 조정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에 대한 고민은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네네. 전대미문의 어떤 레벨에 와 그렇죠. 있으니까 두렵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 과열이다. 정말 온갖 추측과 이런 불안이 지금 내러티브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심플하게 이 기관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온 거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보여드린 이유도 직전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다른 나라 대비 지금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도 그냥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2026년 이 순이익 성장률이 10에서 20% 정도에 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너무 성장률 전망이 압도적이다 보니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는 것이 이게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이 자금도 높은 성장률을 추적하면서 이동하라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프에서 두 가지 질문이 네. 가능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네, 채 석 달도 안 됐네요. 네네, 막대기가 남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네네. 한국만 저렇게 짙은 색이 최근께 100%가 늘어버렸다 하는데 우리 참 회사에서는 심 CIO님 그럽니까? 아니면 심전 대표님 뭐 어떻게 부르세요? 예, 심전무라고.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네. 뭐 전문의 본부장님 뭐 대표님 이게 편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심 전무님 말씀에 따르면은 실적 전망이 이렇게 성장 전망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 갔다. 네. 시장이. 네. 근데 혹시 시장이 너무 잘 가니까 석 달 사이에 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갑자기 실적 성장률 전망치를 따라 올린 건 없나요, 이거? 좀 그렇게도 좀 보이는데요. 네. 왜 석 달 전에는 몰랐을까?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100%나 늘었는데 이게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한지 아니면 반도체와 일부 그쪽이 다 잡아먹은 성장 전망치인지. 네. 예. 일단은 주신 두 가지 질문을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 달 만에 한 나라의 순이익 성장률이 47%에서 100%로 조정되는 사례는 아마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 굉장히 같은데요. 드문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서치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잘 보기가 이렇게 어렵나요? 이런 반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역으로 이게 그 어떤 경이로운 자본시장의 역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정말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근데 어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예.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누군가는 다 알고 있고 예. 나중에 저렇게 다 올려놓고 우리를 조금 개미털이 혹은 이런 괴롭힌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자체가 50이었다 100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두 달 전에는 정말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내가 좀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적인 예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2월 20일까지의 그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겸해서 드릴 텐데 전년 동월 대비 20일 수출 데이터가 4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물량과 가격 상승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나온 상황인데 국내 수출이 40% 이상 그 증가를 할 때 반도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1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앞서 보여드린 그 대한민국의 순이익 성장 전망 상향 조정에 사실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제가 맨 뒷부분에서 좀 그 다른 자료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렇다고 뭐 반도체만 끌고 가는 한국 증시냐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증시라는 것은 실적과 주가 배수, 멀티플의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적은 반도체 혹은 뭐 금융
뭐 기계, 다양한 섹터에서 실적이 개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주가 배수, 멀티플은 결국 제도에서 나옵니다. 제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서 나오는데 어제 상법 3차 개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주주가치, 개별 소수주주가 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 대비 어떤 그 한국 주식의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시켜주는 요인으로 분명히 단단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 나중에 확 꺾인다. 근데 네. 저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6개월 후에 꺾일지 3년 후에 꺾일지는 정말 그 누구도 단언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꺾이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다시 뭐 어떤 3,000포인트 레벨이라든지 정말 아주 지난했던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그 주가 배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연초 대비 코스피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등이에요. 뭐 42% 이상 올라왔고 어제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그동안은 보면 약간 미증시와는 좀 별개로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업의 이익도 뒷받침이 되고 네. 또 그동안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부분을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네. 사실 미국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만 또 홀로 강하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좀 글로벌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IMF가 정리한 자료를 좀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나의 감이 있고요. 네. 나의 추측, 예. 경기가 안 좋을 거다. 한국도 안 좋다, 미국도 안 좋다라는 나의 감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결국 이제 데이터를 또 잘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제가 IMF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방송에도 IMF라고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OECD 자료입니다. 네, OECD 자료니까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나 IMF나 월드뱅크 이렇게 사실 세 개 기관이 발표하는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년 4월을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진한 회색으로 네모를 쳐드렸는데 결국 그 리버레이션 데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 초까지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었냐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그 어떤 경기 위축의 어떤 정도 자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흐름이 이게 꼭 OECD뿐만이 아니라 뭐 IMF를 포함해서 혹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느냐 하향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경제 성장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률 전망 자체가 하향되고 있느냐 혹은 상향되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의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OECD 기준으로 한 분기 전만 해도 이게 2.1%였는데 현재는 2.4%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미국의 어떤 이런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시장의 주류 기대감 자체는 크게 훼손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이 막 뭐 아니면 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미국 주식에 대해 아주 유의미한 비중을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심 전무님, 우리 미국 먼저 얘기하겠네 그러면. 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뭐 미국의 헤지펀드나 IB들 투자하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 자 지금 이제 살살 환율도 지금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좀 미국 증시가 금년 들어서는 제일 부진한 쪽에 가 있고 서학개미들이 지금 여기서
포트 이거 포지션 좀 고민스러운데 네, 일단 뭐 제가 봐서는 심전무님 괜찮다 하실 것 같고 네. 그냥 지금 정리하고 여기 한국 들어와요? 아니면 한국 들어와서 마지막 불꽃 태우는데 한번 또 보태줘요? 아까 이지선 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맞아 이지선다 생각하지 마라 네. 했는데 네. 맞아 반반 양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프라이 반하고 이제 뭐 무나 많이 주세요 이거는 아니다. 네. 그래요. 질문 다시 질문 해주세요. 다시. 네. 그러면 미국은 됐고 우리 6,000포인트 이거 과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6,000포인트가 과열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게 시장의 예. 이 고점 혹은 과열을 우리는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미리 알고 싶어하죠. 그렇죠? 판단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시장의 고점을 내가 혹시 발견할 수 있으면 좀 잠깐 내려 탔다가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또 내가 쏙 들어가야지라는 시나리오를 좀 잘 세우십니다. 진짜 환상적인 시나리오. 네, 환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예. 근데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차트를 볼 수 있죠. 결국 차트는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 금융위기 때도 2027년 11월이 고점, 2007년 11월이 고점, 2009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고점에서 내렸다가 저점에서 샀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답안지 많이 보고 그냥 이렇게 채워놨던 문제집 과목은 나중에 시험 보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오죠. 네, 그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점을 판독하고 뛰어내렸다가 다시 저점에서 들어간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도하시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축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조기 축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년쯤에 내가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손흥민 선수 같이 좀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꿈을 꾸시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꿈 깨라.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건방지고 아마 좀 싫어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예. S&P 500 지수를 1975년부터 2025년까지 차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고점에서 아주 영웅적으로 조금 포지션을 줄였다가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50년 동안 크게 몇 번쯤 나오냐 한번 세보면 10번쯤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나오고 역으로 말하자면 고점은 군집성을 띱니다. 네. 고점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지금 우리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은 지금 최근 최근 5년간 S&P 최근 500 지수인데요. 5년이네요. 네, S&P 500 지수가 우리 그 코비드 그 팬데믹 이슈로 조정을 받았던 2020년 3월 저점부터 지금 2026년에 와 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트레이딩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2번밖에 없었네요. 네. 코로나 랠리 한번 조정받을 때 처음에 꺾이는 저거 하고 맞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네. 때리고 할 때. 그리고 저러면 차라리 그냥 들고 있는 게 낫겠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원래 맨 말미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제가 좀 대본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걸 말씀을 지금 드리면 예. 투자 전략이 크게 봤을 때는 추세 추종 전략이 있고요. 예. 이 역발상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발상 전략이 뭐냐면 고점 잡으려고 시도하는 거랑 저점 잡으려고 시도하는 게 역발상 전략입니다. 예. 왜냐하면 왜 역발상이냐? 코스피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고점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는 시장이 다 같이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좋게 보려는 시도겠죠. 그리고 또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 역시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모두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네. 파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쑥 하고 손을 밀어넣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 기술적인 것 같고 막 좀 말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조금 용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앤홀드를 할 거냐 혹은 트레이딩을 할 거냐 타이밍을 노리는 예. 트레이딩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대등한 전략 혹은 이지선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이앤홀드 전략은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방향. 그렇죠. 예. 그런데 트레이딩 전략, 타이밍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은 두 개를 맞춰야 됩니다. 방향과 시점, 방향과 타이밍까지. 시점.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투자자가 될 건지 트레이더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투자자분들, 일상생활이 있으시고 또 너무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신 대다수의 우리 네.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예.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 타이밍과 방향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의 그 투자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역발상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네. 저도 소시적이 그렇습니다만 네. 아주 금방진 거예요. 세상 전부 등신이고 나 혼자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러다 이제 손맛은 한두 번 보는데 맞습니다. 한 방에 훅 가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겸손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진작에 겪었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투자자 그룹 중에 하나가 그 네. 하워드 막스, 네. 버크트리의 막스. 하워드 막스인데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더 많은 구루들이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방법이 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분의 1분 정도는 이 트레이딩을 기가 막힌 트레이딩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타고나야죠. 그건. 네,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솔직히 우리가 반에서 1등 하기 혹은 전교에서 1등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에서 자꾸 전교에서 1등 하시려고 그러면 저 과욕이 아닌가. 네, 저도 전교 1등 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투자에서. 네. 네, 장기적으로 비중. 그러니까 아까 미국과 한국 비중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미국으로 사실 바카라처럼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라고 자꾸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미국 50에서 한 70, 한국 30에서 50 이 비중을 가지고 타겟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개인 연금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게 예.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연금에서 이런 지역 ETF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예. 저도 2025년 초까지 제 개인 연금의 100%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0을 제가 2025년에 걸쳐 가지고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25, 중국 혁신 AI 관련된 주식 25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 연금 계좌에서 한국이 들어간 게 사실상 거의 처음입니다. 아하.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예. 커리어에서 거의 처음인데 저도 작년에 한국은 안 하면 안 되겠다로 이렇게 비중을 바꿨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지금 목표 비중은 50, 25, 25 혹은 중국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국 50, 한국 50 뭐 이런 정도의 타겟 비중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심정원님 조만간 좀 더 자주 나오셔야겠다. 네, 또 나오세요. 네, 네. 지금 뭐 비유도 찰떡으로 해주시고 네.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고 또 오늘 명언은 그거네요. 바이 앤 홀드.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6,136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1,176.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7,5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 오름세가 예상되죠. 지금 100만 4천 원으로 지금 104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아직 입에 붙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104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9%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어요. 173만 1,000원이고 SK스퀘어가 2%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도 10만 4,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8천 원이고 에코프로 BM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22만 원. 알테오젠이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40만 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ABL 바이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호가는 10만 2,700원, 5% 상승 예상되고요. 케어젠, HLB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양시장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하이닉스 140만 원이 바로 티 나오죠. 104만 원 같은 숫자가 잘 안 입에 안 붙거든. 예, 104만 원이 잘 안 그러니까. 붙고 제 머릿속에 약간 한 15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100에서 150이면 또 추가 50%인데 뭐 200 갑시다. 150 갈 거 200은 왜 못 가? 이제 시장이 네. 이렇게 이제 희화화되네요. 네, 오늘 예.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인시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엔비디아도 보니까 뭐 매출이나 수익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엄청났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칩도 칩이지만 이 전력이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765kV라고 읽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네, 765 76? 볼트. 그래가지고 K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단위인 거죠. 어. 그래서 이 765 kV 송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서 네, 네. 이제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이라고 하면은 크게 송전과 배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커다란 첨탑으로 보는 게 송전 라인이고요. 배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뭐 주상 변압기라든가 조그마한 변압기 이런 것들을 배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전망에서도 보면은 전압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 체계가 또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은 한 300에서 500kV의 송전 라인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이 가장 일반적인 송전 라인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765kV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원래 미국 송전망에서 765가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술 자체는 1960년대부터 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썼던 초고압 송전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진짜 크게 철탑 세워놓고 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진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보면은 예.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따로 있거든요. 예. 이렇게 대형 발전소 옆에는 이런 초고압의 송전망이 또 갖춰줘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지 멀리 수도권까지 전력을 전류 손실 없이 쭉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765kV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765. 맞습니다. 아, 765가 아니라. 근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765 아니면 765? 300, 5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765는 765하고 300은 300, 500 이렇게 한다. 예, 맞습니다. 765 kV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보통 그냥 76만 5천 볼트다 이 말이네. 맞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쓰는 게 220볼트이니까 네. 가정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 대비해서 한 3,000배 정도 더 높은 전압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기 같습니다. 손대면 아주 큰일 나죠. 손대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가도 이제 가까이만 절연이 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인명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이쪽 765 변압기 시장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기기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연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내놓는 유틸리티 업체들 입장에서도 검증된 회사들만 이제 주문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 5개 업체 정도만 765 변압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GE 버노바, 지멘스 그리고 히타치 이런 한 5개 정도 사밖에 생산이 안 돼요. 글로벌리.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300이나 500 변압기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마진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업체가 몇 안 되는 거죠? 네, 5개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인 변압기 생산 업체들은 예. 더 많아요. 근데 765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탑5만 가능합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GE버노바, 그 국내는 그러면 효성중공업하고 현대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예.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많이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고요. 다만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오르다가 이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력 쪽이라든지 또 자동차 쪽 섹터는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양시장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출발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6% 올라갑니다. 6,121. 그리고 코스닥도 0.9% 상승합니다. 1,17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합니다. 20만 7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 중입니다. 102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14만 3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1% 떨어집니다. 56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상승합니다. 4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173만 2천 원. SK스퀘어가 0.9% 올라가네요. 65만 3천 원. 기아가 좀 떨어집니다. 19만 5,100원. 아무래도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올라갑니다. 10만 3,500원. KB금융은 떨어지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5% 상승합니다. 지금 17만 7,800원.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21만 9천 원. 알테오제는 40만 원이네요. 네임보로보틱스가 2% 상승합니다. 80만 4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에이벨바이오가 0.8% 상승합니다.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강보합권이고 리노공업이 3.4% 올라갑니다. 케어젠 13만 3,400원으로 내림세고요. HLB도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중소형단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지 지역 화폐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쪽 지금 헥토이노베이션이 12%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도 10% 급등합니다. 7만 900원. 그리고 IT센 PNS도 7.9% 강세고요. NHN KCP도 7%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날도 6% 상승 중이고요. 뱅크웨어 글로벌도 오름세고요. 아톤도 상승합니다. 미투온도 6% 강세고요. 더즌도 지금 보시다시피 6%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들 쿠콘도 지금 15% 급등을 하네요. 36,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3% 이상 올라가고요. KG 이니시스도 2%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 섹터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한양ENG 10% 급등 중이고 한미반도체가 9% 올라갑니다. 23만 4천 원이고 DB하이텍은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모두 3%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8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478억 원, 기관은 1,61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1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0억 원, 1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은 3월 10전 하락한 1,42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1% 안팎으로 올라가네요. 네. 지금 개인만 사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순매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자, 진도 나가시죠. 아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765kV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5개 기업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중에 우리가 2개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제가 765 관련해가지고 인덱스 리포트를 낸 이유가 네. 이 765 변압기에 믹스가 그러니까 수주 잔고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변압기 업체들한테 수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은 HBM 때문에 레거시 디램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처럼 변압기 업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 공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공장 스케줄링에 따라 가지고 슬롯을 배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65 변압기 생산 슬롯을 배분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하느라고 기존 300이나 500 변압기 생산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변압기 가격을 다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765 변압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지금 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주가의 높낮이 그리고 저평가됐다 높다라는 거는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제 네, 판단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했었을 때는 탑픽으로는 일진전기 제시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로 매력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탑픽으로 제시를 네. 드리는 이유가 두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 그로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증설 결정을 다른 변압기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훨씬 빨리 내렸습니다. 23년 9월 즉 사이클 초창기 때 증설 결정 내리고 지금 램프업 끝나가지고 매출액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Q 그로스가 기대가 된다, 물량 증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국내가 아닌 해외. 해외 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가가 다른 변압기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쌉니다. 그래서 현대나 효성,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7년 실적 기준으로 PER 한 40배에서 35배 이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진전기는 사실 한 30배 정도 주더라도 업사이드가 한 30에서 50%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훨씬 싸다 보니까 일진전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력 쪽에서는 이제 보통 대장주 하면 HB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요 세 종목, 요 세 기업을 좀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각각의 어떤 기업들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력기기 산업을 볼 때 크게 보면은 이제 송전 기업이냐, 예. 배전 기업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송전 기업은 현대일렉트릭, 어.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배전 쪽은 LS 일렉트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똑같은 전력기기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송전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업이에요. 수주를 받고 생산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설계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공급을 갑자기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가격이 사이클이 오면은 쭉 올라가고요. 반대로 사이클이 꺾이면은 그 골도 좀 깊죠. 대신에 배전 쪽 같은 경우는 제품이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공급을 딱 올릴 수가 있고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는 그 안정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송전과 배전 나눠서 기업 보시면은 훨씬 더 기업 볼 때 눈이 더 실적 같은 거 해석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송전 배전의 차이를. 송전은 수주 산업, 배전은 어떻게 보면 유통 산업 이렇게 유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매출액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매출액이 성장이 되고 수익성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멀티플까지 반영이 되면은 이게 제곱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사이클 주식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금방 10배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매출액, 수익성, 멀티플 이렇게 같이 개선이 되니까 네.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송전 기업이다. 근데 배전 쪽은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은 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네요. 발전, 송전, 배전 저런 예.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먼저 발전기에서 발전이 된 다음에 네. 이거를 바로 우리가 가정집이라던가 공장에다가 전력을 보내지를 못해요. 예. 전압을 한번 크게 올려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압이라는 거는 수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압이 높으면은 물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전소 옆에 스텝업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전압을 크게 올려주는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송전 라인인 거고 아. 그래서 쭉 보낸 다음에 수도권 근처에서 이제 스텝다운 서브스테이션, 그러니까 전압을 크게 한번 내리게 돼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배전 라인 통해 가지고 일반 가정집, 뭐 수용가 아니면 이런 방송국 다 전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압을 확 높여서 쏘아주는 변전소가 있는 반면에 우리 사는 근방에 있는 변전소는 그걸 확 낮추는.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상 변압기가 많이 이제 도시 정비가 돼가지고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전봇대에 매달린 주상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하는 역할이 가정집에 220V 전압으로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돼요. 화면에 나오는 저런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 도시가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지중화가 많이 됐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저렇게 좀 전봇대에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미국 보면 저 언제 만든 거야 싶을 정도로 참 낙후돼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미국. 대부분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네. 송전 라인을 미국은 깔아놨어요. 그죠? 그게 지금 30년, 50년 가까이 노후화가 됐다가 예. 지금 사이클이 터지면서 예.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다. 어.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은 그걸 됩니다. 우리 국내 업체들이 다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현대, 효성,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다 미국에다가 수출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전 쪽은 LS 일렉트릭이고 네. 송전 쪽은 그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 일진전기. 일진전기. 그래서 네. 지금 연구원님이 이제 일진전기 쪽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 중에 저 산일전기는 어떤 회사예요? 산일전기는 이제 배전 변압기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 그런 배전 변압기 생산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점은 특수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특수 변압기가 신재생 에너지랑 잘 매칭이 되는 그런 변압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네요.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24년 7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채 아직 2년이 안 됐네. 예, 그래서 지금 여담인데 네. 변압기 전선 업체들이 워낙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네. 지방에 보면은 오너 회사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이제 변압기만 전선만 했던 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을 준비를 많이 하려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IB 부서들이 가가지고 회장님 이번 기회에 상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워낙 호황이니까요. 그리고 뭐 M&A 같은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 그 집집마다 있는 그 두꺼비 집 그거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배전반이라고 보시면 배전 될 반? 것 같고요. 예. 두꺼비 집이 이제 하는 역할이 보면은 네. 가정집에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걸 전력을 인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부엌, 안방 아니면은 뭐 창고 이런 식으로 네. 전력을 나눠줘요. 그걸 네. 이제 전력을 분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 집이 하는 역할은 가정집에 전력을 받아서 이제 각각 구역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엌에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만 딱 차단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꺼비 집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다 차단기들이 걸려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돌리다 보면 그 이제 차단되고 그거 맞습니다. 다시 또 뭐 인덕션이랑 뭐 전자레인지 같이 맞아요. 돌리면은 저희 집은 좀 낡아서 오래돼서 그런지 금방 차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가정집에는 이제 두꺼비 집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오피스 건물이나 방송국에는 지하 1층이나 2층에 배전반이라는 전력기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LS 일렉트릭이 잘 만들고 있죠. LS 일렉트릭. 네, 맞습니다. 도란스는 뭡니까? 도란스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라는 게 네. 일본에서 이제 기술이 먼저 들어왔다 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본어로 도란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콘크리트를 공구리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란스가 원래는 이제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는 가정용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예전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샀는데 그거 이제 뜯어 보면은 변압기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란스는 트랜스포머다라고 보시면 아니 연구원님 같습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셔서 도란스부터 두꺼비집까지 이런 질문을 예.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처음 받아보고 근데 세미나 할 때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도 사실 이런 방- 거를 방송이라고 처음에,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지. 예, 예. 처음에 사실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전반, 뭐 변압기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어려워요. 없다. 뭐 예. 도란스랑 뭐 두꺼비집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야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두꺼비인데 왜 두꺼비집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그게 보면 좀 두꺼비 같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보면은 그 흰색의 이게 자료 화면이 없어서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네. 두꺼비가 약간 납작 엎드린 것처럼 생기긴 좀, 했어요. 좀, 아. 맞아요. 네, 완전 옛날 네. 그 두꺼비 집을 보면은 지금은 그냥 딱 스위치로 이렇게 올렸다 요즘에, 내렸다 예, 하니까 이게 왜 두꺼비 집이야 이러는데 옛날 거 보면은 그 두꺼비가 납작 엎드린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아, 생긴 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집. 예. 자, 그럼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네. 예. 이제 앞서 보니까 이제 발전 쪽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뭐 아니면 풍력, 태양광. 예, 이쪽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기술력이 좋은 게 원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아이디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에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밸류체인 회사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 있고 그 다음이 원전, 그 다음에 전력기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 원전 밸류체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원전 건설 가능한 회사, 원전 주기기 부품 생산 가능한 회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거의 신규 원전을 짓지를 못했고요. 거의 못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도 밸류체인이 남아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탈원전 한참 떠들었는데 예. 국가적 차원에서 네. 그래도 원전 생태계가 그래도 우리 아직 유지가 되고 있었나 봅니다. 다행스럽게. 예,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네. 창원의 2차 밴더 이렇게 공급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송전 쪽에서는 그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이 세 기업의 또 차별점은 뭐예요? 차별점은 일단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퓨어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0%가 다 전력기기 사업부다. 예.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50%가 건설 사업부. 조금 다른 사업부와 섞여져 있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70%가 전선. 30%가 전력기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사이클 초반에서 대장주로 부각받은 이유가 매출액의 100%가 전력기기니까 이번 사이클의 수혜를 모두 다 받을 거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 사 올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일진전기 차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전력 쪽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저 기업들 보면 좀 손이 안 나가는데 네, 일진전기는 네. 이제 좀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올라갔고 작년에 효성중공업이 가동률이 상승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는 일진전기 차례다. 왜냐? 공장 증설 다 끝내놨고 그게 이제 가동되면은 미국에서 주문 이미 받아놨어요. 예. 그거 이제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가도 그거 따라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분, 그러니까 일진전기가 원래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네. 그게 회사 펀더멘털인데 25년 4분기 분기 실적 매출액이 6천억이 나왔습니다. 한번 레벨업이 된 거죠. 왜냐? 증설 효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이제 막 변했다 보니까 주가가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업사이드는 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산업 아닌가요? 중후장대 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이클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은 03년에서 08년 한 네. 6년 동안 확장이 됐고요. 어허. 그리고 15년 동안 다운 사이클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쭉 확장기에
들어섰습니다. 아직은 지금 좋은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로 치면은 한여름이다. 아직 가을이 오기에는 한여름이다.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유틸리티 산업도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분기 실적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네. 왜냐하면은 매 분기마다 전력 수요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발전, 송전, 배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늘리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아졌는데 그것처럼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지갑을 풀고 있고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그 수혜를 보고 있다.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네네. 현대건설이요. 아, 네네. 이게 원전주 또 모멘텀까지 엮였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건설은 이제 커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예. 에너지 섹터를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 자체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이게 좀 죄송합니다.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원전하고 좀 엮여 있는 건지.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설계도, 네. 이건 한전 기술이 하는 거고요. 예.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주기기라고 합니다.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세 번째 EPC 업체 건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그리고 다른 대형 건설사 3개 정도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원전 건설에 참여를 해요. 근데 제가 건설을 이제 커버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 3개 밸류체인 중에서 제일 노른자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예. 주기기 납품하는 회사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정도면 설명 주셔도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도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또 열정적인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엔비디아 이거 실적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폭발적이지가 않아요, 반응은. 네네.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약 3%, 5%이 정도 네. 나온 것 같아요, 예상보다요. 가이던스는 약 7% 정도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니까 낮은 거 기준으로도 한 5% 더 높은 거니까 수치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수치적으로. 네, 수치 괜찮고. 가이던스도 좋고. 네네. 일단은 그리고 본장에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네. 후장에서도 그 애프터 다음에도 한 3% 정도 처음에 올랐을 때가 네.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예.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전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뭐 추론형이 엄청나고 예. 시장이 추론 시장으로 인해서 에이전트 AI 많이 들으셨죠. 예. 그거 시대가 영어로는 인플렉션 포인트, 그 중대한 전환점을 도착한 것 같다.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건 이게 폭락이 아니니까 폭등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식의 암시를 했고요. 지금 많이 팔매되고 있는 건 블랙웰도 있고 예. 하반기에 나온 게 메라 루빈이라고 있는데 예. 이렇게 다음 버전에 나오는 제품은 그 추론 코스트 있잖아요. 코스트가 10분의 1로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미 어느 정도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마음에 두고 기대했던 얘기를 한 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약하다는 거는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경쟁 구도랄까, 오픈 AI의 투자랄까 이런 거를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 아니겠나 이렇게 유추해 보고요. 실적 자체는 3%, 5% 정도 가이던스 높은 거는 기대하신 분은 이렇게 보시죠. 이게 폭발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애플이 엔비디아가 과거에도요. 뭐 2년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항상 컨센서스보다 그 정도는 그 상회를 했어요. 이 정도는 좋았다. 늘 성적표가. 이게 빠질 건 아니지만은 또 이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에서 갑자기 5% 10% 타야 될 것인지 자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본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투탑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그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히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쪽 기업들 주가하고 더 많이 연동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네. 곡괭이인데 곡괭이 중에서도 이제 앞에 GPU 곡괭이가 있었는데 예. GPU 말보다 그러니까 GPU의 컴퓨팅 능력보다는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한 2개월 사이에 네. 반도체 네. 가격 예. 급등과 함께 변했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뭐 샌디스크가 의미 있게 계속 2, 3일 빠지면은 삼성하이닉스도 의미 있게 빠진다기보다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고 엇갈리면은 우리도 근데 우리가 비싸지가 않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비싸지가 않다. 저번에 우리 블랙락 얘기를 우리 여기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블랙록 5% 지분. 예. 하이닉스 하는 거. 하이닉스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 큰 메이저가 산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지난 1월 중순에도 마이크론의 그 사회이사가 100억을 투자해서 돈을 네. 주고 샀는데 예. 이분이 사회이사가 된 게 작년 기전인데 주가가 3배, 4배 오를 동안 가만히 있다가 330불 돼가지고 1월 30일 그제서야 샀다고요. 그리고 지금 3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도 예전에 많이 하이닉스, 삼성전 플레이 했을 텐데 안 갖고 있다가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샀다는 것 자체에 그날 제가 타방송에서도 야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올라갈 때는 예. 그러는 거는 이제 수급적으로 싸다. 예, 나온 얘기입니다. 어저께 좀 맥코리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나중에 말씀하신 이런 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목표 주가가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걔네들이 한 밸류에이션이 그 목표 주가 34만 원, 그다음에 170만 원 목표 주가 있잖아요. 예. 그게 34만 원 해봤자 밸류가 얼마나 오냐면은 아마 7배, 8배 기준으로는 한 8배 안 될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도 10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훨씬 높은데 얘네 기준으로 어닝이 300조가 나와버리면 올해 기준으로 10배가 채 안 돼요. 하이닉스는 얼마 준지 아세요? 170만 원? 예. 올해 예.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300조가 삼성전자고 예. 하이닉스가 270조에 상하는데 이 수치 자체가 삼성 하이닉스의 국내 애널리스트 평균 컨센서스보다 각각 100조씩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조가 아니고 300조고 170조가 아니고 270조 했는데 예. 목표 주가는 생각보다 아주 폭발적이지 않잖아요. 예. 국내 애널리스트가 26만 원을 갖고 네네. 있고 삼성 하이닉스도 한 140만 원, 150만 원 갖고 있는데 이게 34만 원, 27만 원이면 즉 170만 원이면 PER이 9.9배, 이거는 6.3배예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를 해도 그밖에 안 되는. 문제는 이제 그 이익 전망을 얼마나 믿느냐는 건데, 그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가름이 되겠죠. 1분기 예상이 삼성에 대한 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외국계는 40조 후반, 50조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는 30조 중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깨달으면 포모가 이제 완벽하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 주가에도 살 수 있는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안 비싸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양상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상무님, 저 오늘 또 반도체 쪽으로 또 워낙에 그거 많이 보시는 김정일 상무님이시니까 이걸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사가 안 될 거라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 이익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아니 뭐 AMD가 메타하고 뭐 1,000억 달러, 네네. 말이 1,000억 달러지 이게 143조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런 그걸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또 우리 HBM이 또 공급돼야 되고 다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은 지금의 주가를 해봐야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턱없이 저평가 중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다 수긍이 되는데 딱 하나에서 막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왜 이걸 팔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이 삼성하이닉스 팔지는 않을걸요. 어제 다시 살걸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다시 아니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네. 다른 패널도 그런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슷해 보는 게 절대 주가가 작년, 재작년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많이 머물러 있다가 절대적으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 절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하려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자금이 늘어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함해서 한국을 살 수밖에 없거나 사야 되는 상황에는 패시브 자금이 있는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액티브 자금은 계속 빠졌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이 나니까. 아하. 그리고 또 패시브는 봐라 한국이 싸네. 그다음에 한국이 잘 올라가니까 예, 이거 놓치면 안 예. 돼.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예. 환율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가격도 올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계좌나 아니면 포트 매니저하고 액티브하고 달리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며칠 된 것 같은데 뚜렷하게 패시브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포모가 오는 거죠. 포모가 네, 포모가 오는 거예요. 이 개인들 중에서도 아까 개인들은 액티브 포트폴리오 네. 비슷한 거죠. 절대적으로 네. 많이 오신 분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럼 이 하고 싶은 사람도 계시겠죠? 예. 내려가면 또 사겠다는 분도 있는데 외국인이 받쳐주니까 또 내려가지도 않네요. 어머님 잘 갖고 계세요. 아니 안 파시고 20만 원 되는데. 저희 엄마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 공개될 줄이야. 예. 아니 근데 진짜 알려주셔야 돼. 이거 아침에 벌써 몇 번을 우리가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 저 일부라도 정리하시면은 밝히셔야 돼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공시하셔야 돼.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네. 10만 원에서 고민하셨던 아니 고민한 적이 없대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잘못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괜히 뭐 말씀하셨네. 어머님도 말씀 바뀌시는 것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10만 원.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AMD 메타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예, 그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러한 사이클이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거 같아요. 그 AMD하고 메타하고 그러니까 메타는 AMD하고도 하기도 하고 예. 엔비디아하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파이가 커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중간에 이제 엔비디아 거 줄이고 AMD하고 좀 가까울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그럼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AMD고 엔비디아하고 메타하고 간에 뭡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것 자체가 멈추지 않으면 얘네들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데이터 센터 짓는 곳 누구입니까? 오라클. 예를 들어서 예.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코어 예. 위브 포함해서 예. 거기다가 AMD하고 엔비디아가 파는 거고 예. 메타도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수요처가 짓겠다고 하면은 어. 그냥 괜찮은 겁니다. 어. 그럼 걔네들이 짓겠다고 하면은 경쟁을 위해서 지금 뭐 하건 지금 간에 하면은 거기들은 곡괭이 파는 업체들은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되는 거다. 다만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브로드컴 이거는 경쟁이 된다는 거.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좀 경쟁이 심할 수 있다는 게 이슈고요. 네. 그 네. 대중에는 뭐 메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예. 빚을 내서 한다는 거에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거지 예. 뭐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수요는 뭐 계속해서.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이거 네네.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하려고 그게 한 60조 원 규모인가 본데 자 현대차 그룹이 현지 수소 인프라 구축 뭐 나름대로 승부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새만금에다가 또 10조 원 규모.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기 상무님 이 수소 생태계가 네네. 현대차 그룹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수소가 수소 자동차냐 그런 개념보다는 수소 연료.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고. 네네. 예. 그런 개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네트워크를 해왔다는 것 측면에서 네. 뭐 한국에도 필요한 업체들도 있죠. 다른 그런 회사도 있지만 현대차 대기업이 계속 그걸 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생태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주가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캐나다 이 건은 예. 캐나다가 원래 그 우리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데 예. 캐나다는 독일하고도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럼 독일한테는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지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현대차나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또 미국의 눈치를 보이니까 다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제안 중에 한 패키지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의 잠수함을 얻기 위한 거니까 현대차 이슈라기보다는 잠수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현대차는 어저께 많이 올랐죠. 예. 오늘도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거에 상장되면서 네.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고 현대차가 로봇의 밸류를 받지 않으면 50만 원이 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현대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안 팔리면 쉽지 않아라는 기존의 투자가가 있고 아니야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 밸류를 받으면 뭐 중국의 비슷한 뭐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15배 PER 갈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60만, 80만 원까지 몰라도 6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죠. 이런 컨센서스가 그렇죠. 어저께 그 어떤 계기로 해서 올라왔다. 네, 이게 더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PO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K뱅크가 뭐 이제 드디어 네네. 이제 지금 IPO 아, 그러니까 그렇죠. 10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을 모았다라고 하고 또 그밖에 다른 기업들도 지금 IPO 준비 중이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IPO 어떤가요? 시장 자체가? 이거는 예. 아주 심플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우리 예.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유동성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 네, 돈이 예. 많고 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부동산이 안 올라가면 예. 예. 부동산이 만약 올라가면은 말짱 헛건은 아니지만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예탁 자금이 더 늘어날까요? 더 줄까요? 아,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현대차만 살까요? 아니면 코스닥을 전체로 살까요? 아니 코스닥이 늦게 오면 그냥 IPO 되는 주식에서 빨리 먹는 게 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 그렇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지금 들어오는 웬만한 IPO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의문이 있다라고 투자가들 중에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아주 포지티브하게 보지 않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KB뱅크를 포함해서도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청약기, 바이오, 의료기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네. 아마 계속 몰리지 않을까. 최소한 1분기 지나갈 때까지는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지티브합니다. 예. 또 석유화학 쪽도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나요. 사실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뭐 장밋빛은 네. 아니고 이제 턴어라운드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또 모멘텀이 또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구조조정이 가장 큰 건데 구조조정. 구조조정은요 제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 효과는 별로가 아니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게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HD 예. 그쪽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거기에 일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어요.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화학. 얘네들이 오히려 또 궁극적인 어텐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저께 그 반응한 롯데케미칼보다는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아무래도 현금이라든지 흐름이 조금 나은 업체. 네. 롯데케미칼보다는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좀 낫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 ESS 때문에 어저께 예. 오늘 여서 ESS 때문에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등등 2차 전지 나쁘지 않거든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예. 그럼 LG 화학은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화학과 2차 전지의 앙상블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무겁긴 합니다만 워낙 다른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도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차라리 LG 화학보다는 2차 전지의 생태계가 다시 ESS 때문에 올라오는 흐름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여태까지 잘 안 보신 거 있죠. 무거운 주식들. 이것도 갈 준비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예. LG화 이런 쪽으로 아까 롯데케미칼보다는 다른 쪽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빨리빨리 할 때는 IPO 주식을 가지고 네. 한 달 갔다가 딱 나오는 건 괜찮죠. 근데 진득한 주식이 갑자기 리레이팅이 되거나 그런 스토리가 올바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 자금이 갈 데를 찾고 있다. 장의 분위기가. 네. 요거를 좀 인지하시면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SS 쪽이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이쪽도 그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ESS는 LG엔솔하고 SDI인데 사실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예. 네. 2차 전지에서 전고체 개념을 만약에 심으면은 SDI가 더 편해요. 전고체 쪽. 전고체를 신으면 SDI가 편하고 베리에이션도 원래 싸거든요. 예. 네. 근데 만약에 ESS 자체만 보면은 ESS의 파워는 LG 엔솔이 더 규모가 큽니다. SDI보다 1년 정도는 6개월 앞서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LG 엔솔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만 리튬 가격이 오른다. 네. 그러니까 ESS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흡수해주면은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예. 그게 이제 그 리튬 이런 거, 소재인데 리튬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포스코 홀딩스. 아, 포스코. 근데 포스코 홀딩스 무겁잖아요. 아까 지금 말했는데 무겁고 소외받고 아니면 올랐긴 하지만은 목표 주가하고 아직 괴리가 있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실 때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많이 얘기되지 않은 것들,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 뭐 코롱 인더 같은 것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에너지 자원이니까 조금 그쪽으로, 다른데 그것도 무겁긴 하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좀 크고 무거운 종목, 목표 주가가 그래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아직 괴리가 있고 이런 종목을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라운드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25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120만 원 가면은 한 달 전이 아니고 2주 전에 있었던 평균 목표 주가에 근접하거든요. 아마 예. 그때부터는 수익률 게임에서 뭐가 더 나을까를 생각들을 사람들이 직분보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부 종목을 그렇게 일부 선취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 진짜 한미 반도체가 오늘 15%나 올라버렸네. 현대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한다고. 그거 간다고. 네. 원래 며칠 전에는 한화비전이 막 먼저, 20몇% 예. 올라갔잖아요. 예. 결국은 한화비전도 한미반도체도 아닌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가 다시 또 다른 기사는 한미랑 뭔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등이고 먼저 치고 나간 기술력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앞서 있던 건 맞던 거죠. 예. 근데 한화비전에 못지않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여러 잡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오늘 또 중요한 걸 여기 빨먹으셨는데 사실은 그 하이닉스가 발표한 게 있어요. 공신한 게. 뭐죠? 그 용인 공장. 예. 그거 1단계 골조가 끝나서 예. 클린룸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어. 클린룸 셋업을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앞당긴다 하고 이제 투자 금액도 원래 한 9조 몇천 원 했는데 예. 이번에 향후 하는 거 21조에서 31조 정도의 규모를 확정 발표하면서 내년도 5월인가 7월에 있던 거를 한 3, 4개월 앞다서 클린룸을 한다는 거예요. 클린룸 반도체 하려면 만들면 클린룸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클린룸은 바로 거기다가는 무슨 용수라든지 아니면 화학약품도 공급해야 되고 또 바로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관련되는 게 뭐 신성 ENG도 있고 한양 ENG도 있고 거기에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STI도 있고 가장 먼저 전공주에 먼저 투자가 되는 건 원익 IPS도 있고 이런 주가들이 한미반도체에 가리긴 했습니다만 예.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투자를 이제 발표했구나 이런 거는 포지티브하다. 그래서 아마 오늘 소부장 종목이 그러게요.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사는 좀 최근에 약간 소외되는데 네, 그렇죠. 방산 쪽은 또 어떻게? 또 사실은 뭐 아까 AI 얘기했죠. 예. 증권주 가다가 예, 보험주 예, 가고 했죠. 예. 그리고 변압기 전력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그렇죠. 은행주도 가고. 그러면 방산까지 여유가 별로 없죠. 너무 그거 말고도 갈 게 많아서. 물론 이란을 친다 했는데 오늘 중요하죠. 오늘인가 네고시에이션 다시 한다면서요. 예. 근데 또 보니까 전면적으로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방산에 1월 달에 30몇 % 올라갔었어요. 맞아, 좋긴 했었죠. 잠깐 예. 쉬는 거니까 이 근본적으로 긴 흐름에서는 지속성이 있는데 수급 싸움에서 항상 앞에 오진 못하죠. 오늘 조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선도 마스가 나왔다가 좀 수급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섹터. 예. 그게 뭡니까? AI 반도체, 반도체. 메모리하고 변압기. 아, 그러니까 막히는 거, 예. 팡 뚫어줘야 되는데 예. 팡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거. 그게 그 두 섹터는 핵심인 거죠. 꽉 막힌 게 있었죠. 증권주도. 얼마 전까지. 왜? 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예. 근데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너도 나도 포모 현상이 왔잖아요. 맞아요.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넘버가 30% 오를지 60% 오를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상법관전까지. 그러다 이제 엊그저께 좀 이익 실현했다가 좀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병목이 딱 걸려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산이나 조선주가 중간중간에 등치도 있고 그 스토리가 바뀌지 예, 않으니까 예. 플레이를 하는데 예. 근데 다른 종목이 병목이 확실하게 올라오면은 이거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까지. 이전에 9월, 10월 달에 그 정고점 갔던 거를 쉽게 뚫는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 비슷하게 된 거죠. 펀더멘털이 바뀐 건 없습니다만 네. 수급에서 논리가 좀 뒤진다. 뒤질 수 있다 항상.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건설주들 움직이는 거 상무님 보시기에
요거 뭔가 내러티브가 받쳐줍니까? 건설주는 아니면은 건설주가 아니고 원전주 개념입니다. 아니 현대건설 같은 건 그렇다 치고 네네. 나머지 건설주들도 막 움직여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것도 또 원전하고 엮이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만약에 0.8배, 0.9배 돼서 만약에 원전에 스토리 붙이면 1.5배, 1.6배 계속 간다. 아하. 이렇게 가면은 대우건설도 그거만큼 아니더라도 차이가 있지만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런 스토리.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진짜 뭐 건설도 만약에 공급 위주로 가면은 네. 손해 볼 건 없죠. 네. 그러고 건설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할 때 예. 원전을 정확히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예. 업그레이드 될 때 초반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못 합니다. 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상승하니까 먼저 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계속 러시에서 따라. 올라오는 예. 그게 마무리돼가지고 예. 다 모아지고 예. 어느 순간 건설 애널리스트가 풀 리포트를 100페이지를 적어. 그때는 이익 실현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아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지티브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정 기술도 파지티브하지만 한정 기술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현대건설은 판년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은 한정 기술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할 때 카멘트한 것이 현대건설에 힌트를 줬어요. 한정 기술 중에서 우리가 AP 1400이라는 그 원단 노로가 있는데 AP 1400은 생산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예. 한정 기술이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갖고 있었거든요. 무형 자산을 갖고 있다가 상각했어요. 실적 발표될 때 한 열흘 전에.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무형 자산 상각한다는 거는 이것이 이제 상업적인 생산이 준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업 생산을 준비하는 게 누구죠? 현대건설이에요. 그래서 한정 기술의 그런 코멘트는 현대건설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현대건설의 파트너인 홀텍이라고 미국의 파트너가 네. 있는데 예. 걔네가 상장을 해야 되는데 예. 상장하면 돈 받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인도의 SMR을 엄청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홀텍 파트너가 현대건설이잖아요. 근데 그 마켓이 얼마인지 아세요? 홀텍이 상장해가지고 돈 가지고 인도를 뚫으려는 SMR 시장이 향후 20몇 년 동안에 4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뭐 그걸 홀텍이 다 먹을지 뭐 하는 모르겠는데 20년 동안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겹치다 보니까 아까 AP 1400에 대한 것도 있고 이 홀텍의 SMR 인도도 있고 그런 뉴스가 엊그저께 다 된 건데 힌트는 사실은 일주일 여러분도 나왔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건설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만 애널리스트가 그걸 업그레이드 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주가는 먼저 갖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시총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싸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두산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예, 맞아요. 두산 애널리스트는 이제 목표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 12만 5천, 13만 원 이렇게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미 많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초친다 하시겠지만 지금 상승 186, 하락 685, 코스피, 코스닥 432 상승, 1220 하락. 코스닥. 지수만 보고 좋은 장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어렵죠. 너무 지금 쏠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 코스피가 6,200. 이러니까 뭐라고 S&P 500보다 먼저 7,000 찍는다고요? 예, 아이,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용서되는 시점이네요, 지금은. 네. 다 하신 거죠, 말씀?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